안녕하세요. 저는 우연찮게 암에 걸렸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열심히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올해로는 벌써 결혼 10년 차가 되네요. 여러분은 지난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명절을 지나고 보니까 제게 참 시끄러웠던 작년 명절 일이 생각나네요. 정말 큰 일이 있었고 이 일을 계기로 제 인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인생이 힘들고 누군가 말도 안 되는 화나는 일을 내게 할 때면 찾는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참지 말아라. 그러다 마음에 병된다. 아니 된다 생각되면 즉시 마음 돌려라. 저에게는 참 와닿는 말이더라고요.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려라는 이름 아래에서 참고 살기만 하잖아요. 저는 유난히도 어려운 삶을 살아서인지 누가 저를 건드릴 때마다 그래, 참으면 병된다. 아니다 싶으면 마음 돌리자. 이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말이 작년 이맘때의 저를 살린 거다 싶기도 하네요. 제 얘기를 들으면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다들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늘 손버릇이 나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무장하고 늘 입꼬리를 쭉 내린 채로 인상을 쓰며 입버릇처럼 어딜 여자가 라는 말을 달고 살곤 했죠. 건들거리는 걸음걸이로 아무에게나 화를 쉽게 내곤 했고요. 그리고 소주를 매일같이 4병씩 마셔대며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새벽쯤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나와 저와 어머니를 온갖 이유로 때리곤 했었죠. 어딜 여자가 8시간 넘어서 돌아다녀? 어디 눈동자를 그렇게 버릇없이 굴려? 왜 나만 보면 니들은 표정이 울상이야? 딴 놈들한테는 해프게 웃어주지? 이 나쁜 년들. 가장에 대한 존경이 없어. 이런 말을 들어가며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내야 할 때면 그저 오늘은 조금 덜 아프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저와 엄마는 서로 밤새 부둥켜 안고 울곤 했었어요. 결국 이렇게 사는 것보단 도망쳐서 가난하게라도 사는 게 낫겠다 싶었던 우리는 아버지가 취해 깊게 잠든 틈을 타서 돈 몇 푼과 우리를 늘 때리던 몽둥이 하나를 들고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단둘이 살아온 저희는 아등바등하며 힘겨웠지만 서로만을 의지해왔고 저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만 해서 20살 중반쯤 되었을 때 꽤나 번듯한 직장에 다니게 되었죠. 이때의 제 나이는 다들 연애도 실컷 하고 슬슬 결혼도 생각할 만한 나이였지만 저는 그 흔한 연애 한 번 아직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에 남자가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때쯤 되니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말하더라고요. 윤서야, 너 네 아빠 때문에 남자 안 만나는 거니? 어? 좀 무서운 것도 있어. 엄마도 알잖아.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빠가 우리에게 했던 것들 생각하면 아직도 꿈에 나타나. 너무나 끔찍했으니까. 그래도 엄마는 네가 좋은 사람이라면 꼭 만나서 가정도 이뤄보고 그랬으면 좋겠어. 세상엔 아빠 같은 남자만 있는 건 아니야. 엄마, 나는 남자를 만나더라도 조금이라도 아빠와 비슷한 면이 있으면 안 만날 거야. 완전 정반대의 사람을 만날 거야. 그래, 한번 생각해봐. 이때 이후로 저는 너무 꽉 닫아놓은 제 마음을 조금은 열면서도 그래도 아빠랑은 진짜 다른 사람을 만나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말 운명처럼 회사에 내가 원하는 남자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도
아버지와는 정반대인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는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로 이직을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인상은 아버지가 늘 하고 있던 축 처진 입꼬리와는 정반대로 신기할 정도로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이후 그 사람에게는 항상 눈이 가기 시작했죠. 지켜보면 그는 늘 반듯한 자세와 걸음걸이를 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물처럼 마시던 술은 그 남자는 정말 싫어해서 회식 때조차 마시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조차 매력으로 다가오더군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에 저는 서서히 끌리게 되었고 이내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제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람도 평소 저를 눈여겨봤다면서 예쁜 카페에서 제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내 연애로 시작한 우리는 1년 반의 연애 기간을 가지게 되었죠. 참 그때는 좋았습니다. 같이 맛집도 찾아다니고 여행도 가고 제 인생에서 첫 남자였던 그는 정말 제게 잘해주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라는 사람 때문에 힘든 과거를 털어놓았을 때도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며 저를 꼭 안아주던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게 반지를 주며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있잖아. 당신이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얼마나 아픈 상처를 가졌는지 알아.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좋은 남편, 다정한 남편, 우리에게 아기가 생긴다면 좋은 아빠로 남고 싶어. 당신의 상처를 다 덮을 만큼 더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주는 당신의 울타리가 되게 해줘. 나랑 결혼해줘. 이 말에 감동한 저는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청혼을 받아주게 되었죠. 이런 남자라면 제 인생을 걸어봐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평생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빠르게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되었어요. 먼저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으러 다녔고 상견례, 신혼집, 혼수, 결혼식 순으로 일을 촥촥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결혼할 때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파혼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사소한 것 가지고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모든 걸 다 이해해주고 남편이 배려해준 덕분에 우리는 결혼식을 무사히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시댁도 처음에는 여느 평범한 집안과 다를 게 없어 보였죠. 다만 이 시어머니라는 분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원래 인상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때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때부터 저와 시모는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눈빛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 수가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신혼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한 입을 덮고 잔다는 게 좋았고 누구보다 든든한 남편이 내 옆에 있다는 게 너무 좋았죠. 그런데 결혼 3년 차 즈음부터 남편이 자꾸 이상하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분명 생활비를 적당히 나눠 쓰고 있는데 자꾸 돈이 모자르다면서 툴툴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달에 우리 여행 가기로 한 거 알지? 아, 알지. 근데 다음 달에 가는 건 어때?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이번 달은 좀 아껴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왜? 돈이 모자라? 지난달에도 그래서 미뤘잖아. 어디 돈을 자꾸 쓰는 거야. 자기 계좌 내역 좀 봐봐. 아니, 그래서 남편 계좌를 확인해 보니 매달 어디론가 돈을 80만 원씩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돈이야? 사실은 그게 당신도 어머니, 우리 엄마가 식당 일 힘들게 하시는 거 알잖아. 그런데 유독 요즘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손님도 많이 줄어서 도무지 매상이 회복이 안 되니까 생활이 어렵다고 하시네. 그래서 내가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었어. 뭐? 왜 그런 소리를 지금 하는 건데? 그리고 왜 그걸 당신 혼자 결정하는 건데? 우리 부부 아니야? 그리고 우리 친정집은 안 어려워? 친정은 자영업 안 하시잖아. 자영업자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TV 통해서 당신도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나한테 부모님이면 당신에게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잖아. 자식들이 어려울 때 돕고 살아야지. 그 마음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당신 집만 80만 원씩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나 키우시려고 식당, 청소부, 전단지 돌려가며 키워주신 거. 그러니까 보낼 거면 공평하게 보냈으면 해. 그럼 똑같이 80? 무슨 매달 용돈을 80이야. 시댁 친정 둘 다 공평하게 40씩 보내는 걸로 해. 우리도 지금 여유 있는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80씩을 보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해, 여보. 이렇게 용돈을 양가 집안에 매달 40씩 보내기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걸 고마워하기는커녕 며느리한테 들켰다는 이유로 절반이나 용돈이 깎인 것 때문에 심통이 났는지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싫은 소리를 서슴지 않게 제게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야, 넌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옷을 입고 있니? 이거 비싼 브랜드 아니야? 너는 이런 옷 입고 다닐 돈은 있으면서 시댁에 보낼 돈은 없다. 그거지? 아휴, 이기적이긴. 너네 집에서 그렇게 키웠냐? 이렇게 제 옷을 보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고 치마가 짧다느니 화장이 진하다느니 제 외모를 보고 지적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용돈을 깎아 심술이 나서 그런가 보다 참고 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도가 지나치시더니 결국 저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화장 진하게 하고 다니는 게 술집 여자 같다뇨. 그게 며느리한테 할 소리세요? 앞으로 말하실 때 생각을 좀 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시모는 뭐? 넌 농담하고 진담도 구별 못하니? 내가 농담 한 번 했다고 그렇게 시애미를 죽일 듯이 쳐다보며 말을 해? 이거 오늘 보니까 아주 못돼 처먹었구나. 나한테 이러는데 우리 아들은 평소에 잡아먹겠네. 잡아먹겠어.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휙 돌아서서 혼자 중얼중얼거리며 그 자리를 벗어나시더군요. 그날 이후부터 우리는 서로만 보면 못 잡아먹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더한 건 매번 명절마다 지옥이었어요. 매번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는 물론 다른 분들까지 꼬박꼬박 제사를 챙기는데 이때마다 남자들은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더라고요. 남편도 초반에는 도우려는 신용이라도 하다가 시어머니가 남자가 어디 주방에 들락날락거리냐며 호통을 몇 번 치니 이제는 집안 어른들이랑 똑같이 소파에 눕다시피 해서 TV랑 핸드폰을 보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얄밉던지요. 게다가 명절 때마다 꼭 듣는 말이 있었어요. 예, 니네가 주는 40만 원 가지고는 내 약값도 안 된다. 그러니 생색내지 말고 이번 달부터 다시 80만 원씩 입금해라. 내 친구 며느리는 매달 120만 원씩 용돈을 더 준다더라. 얼마나 자랑하는 줄 아니? 나도 며느리 덕 좀 봤다는 소리 좀 듣게 그렇게 해줘. 혹시 아니? 그럼 내가 다시 널 이뻐해 줄지. 어머니, 제가 무슨 돈 나오는 기계라도 되나요? 제가 은행인 줄 아세요? 자식이 됐으면 자식 된 도리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어머님, 자식은 저기 누워있는데요. 누워있는 자식한테 그럼 돈 더 벌어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준이보다 네가 더 잘 벌잖니. 시부모를 진짜 부모 모시듯이 해야지 복이 들어오지. 애도 들어서고. 이렇게 항상 이런 식의 대화가 반복되다 보니 기싸움도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처음 한두 번만 중재하다 본인도 중간에서 지쳤는지 우리 사이에 이제 신경을 쓰지 않는 상황까지 와버렸고요. 게다가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대뜸 찾아와서 저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더군요. 얘, 너 임신을 못하는 이유가 뭐니? 니네 집안 씨가 이상한 거 아니야? 어머니, 말이 또 지나치시네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그럼 어디 가서 입양이라도 할까요? 하여튼 건방져서는 말 한마디를 안 줘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돈 1,000만 원만 구해놔라. 내가 용하다는 무당을 아는데 그 사람한테 맡겨서 구판이라도 벌리면 없는 애도 생긴다고 하더라. 우리 아들이 3대 독자인데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이렇게라도 해야지 안 되겠다. 어이가 없는 말에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예? 아니 뭐하러 1,000만 원씩 줘가면서 구판을 벌여요? 전 그거 동의 못하니까 어머님이 1,000만 원을 구해서 어머니 아들 데리고 가서 굿을 하던지 삶아 먹던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는 저녁을 하러 주방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남편을 보자마자 억울하다는 듯이 또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니네 각시가 이 시애미를 가르치려고 든다.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정말 서러워서 이제는 아들 집에도 못 오겠네. 니네 자식 안 들어서서 걱정돼서 말 좀 했더니 날 아예 잡아먹으려고 들어. 그렇게 말하고는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전 그런 모습을 하고 남편에게 왜 저러고 계시는지 모든 걸 말해주었죠. 그러자 남편도 어이가 없는지 제가 아닌 어머니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아무리 임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요즘 누가 돈 1,000만 원을 주면서까지 굿을 해요. 그리고 우리 그럴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말아주세요. 그러자 시모는 우리 아들이 내게 세뇌당했다면서 또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 참느라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 말이라면 그냥 무시해버리긴 했지만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건 피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날 저는 제 몸에 뭔가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양쪽 가슴의 크기가 살짝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가슴에 멍울이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예전에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리신 적이 있었는데 증상이 그때와 비슷해서 덜컥 겁이 나서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의사에게 유방암입니다. 아마 수술을 해야 할 확률이 높겠군요. 라는 통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 수술이요? 네, 정밀 검사하고 날짜 잡으시죠. 그리고 그 전까지 꼭 무리하지 마시고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은 피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유방암은 치료만 잘하면 금방 나을 수 있는 암이니까 절대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세요. 아시겠죠? 라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저는 불안함과 무서움에 빠르게 수술 날짜를 잡았고 최대한 안정을 취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남편도 내가 유방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었어요. 집안일도 알아서 다 할 정도로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또다시 명절이 돌아왔어요. 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명절에 시댁에 가면 시모와 한바탕 전쟁을 치룰까봐 이번 명절은 당신 혼자 갔다 오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죠. 여보, 내일 명절에는 당신 혼자 다녀오는 건 어때? 또 어머니랑 부딪힐까봐 벌써부터 불안해서 그래. 그러니 어머니한테 당신이 말 좀 잘해서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으시도록 말 좀 해줘.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한번 잘 얘기해 볼게.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남편이 방에 들어가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세상에나 시어머니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방 바깥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엄마, 집사람 큰일이 생겨서 그런데 이번 명절엔 가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무슨 큰일이 있다고 명절에 안 올 정도야? 뭐 다리가 부러지기라도 했대니? 그건 아닌데 유방암에 걸렸어. 수술해야 된대. 그전까지 스트레스 받는 일 피해야 되고. 너네가 명절에 안 오면 제사는 어떡할 건데? 그리고 뭐 유방암? 그거 그냥 가슴 잘라내면 되는 거지. 뭐 그리 힘들다고 그래. 내가 스트레스 준다 이거니? 그리고 너 그거 아니? 네? 낙태한 여자가 유방암에 잘 걸린다더라. 그거 전부터 옷꼬라지가 야시시한 게 꼴배기 싫더니 너 속이고 옛날에 굴러먹던 년 아냐? 이 말을 전해 듣고는 저는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수화기를 낚아채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극구 말리는 남편의 씩씩거리면서 분노를 삭혔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옛말이 그냥 생기니? 무당도 그것 때문에 애 안 생긴다 한 거 아니야. 어찌됐든 너네 알아서 오든가 말든가 해. 내가 가만두나 보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암에 걸려서 힘들어한다고 해도 그깟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뇨. 그 순간은 남편이고 뭐고 다 꼴보기 싫어서 이불을 덮어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서러웠어요. 아무리 제가 밉다지만 그런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는지. 그렇게 한참을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고 있을 때 마침 친정엄마가 전화가 오더군요. 우리 딸, 어떻게 아픈 거는 좀 괜찮니? 밥은 잘 먹고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절대 안 된다. 알았지? 전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을 쏟아내 버렸습니다. 딸, 왜 울어? 많이 힘드니? 아, 엄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할 얘기 엄청 많은데 시엄마가 나보고 글쎄 굴러먹고 다녀서 낙태해서 유방암 걸린 거래.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뭐? 야, 제정신이야 그 아줌마? 아이고, 우리 딸 속상해서 어떡하니. 그런 말은 귀에 담지도 말어. 정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진짜 어디 나사 하나 빠진 늙은이 아니니? 아무튼 엄마가 내일 갈 테니까 그때까지 그냥 잊고 푹 쉬고 있어. 그리고 다음 날 엄마가 유방암에 좋은 저지방 음식을 잔뜩 사와서 집으로 오셨습니다. 엄마, 뭐 이렇게 무겁게 많이 싸왔어? 이런 게 몸에 좋다는데 네가 해먹기에는 몸도 힘들고 어렵잖아. 그래서 하다 보니 많아졌네. 그나저나 이런 것보다 너 어제 그 얘기 좀 더 자세히 듣자. 그 미친 소리는 왜 나온 거니? 아, 안 그래도 엄마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일단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서 엄마랑 대화를 하려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무식하게 쾅쾅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제가 나가봤더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년아, 문 당장 열어. 명절에 집 앞까지 찾아온 시어머니를 밖에다 세워두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니?
듣기만 해도 정말 짜증나는 목소리였죠. 정말 안 열고 싶었지만 안 열어주면 더 시끄러워져서 옆집이 피해받겠다 싶어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니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너 어제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안 온다고 했다며? 너 지금 나 혼자 고생해보라고 엿먹이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있어 이거사. 아프다면서. 아프다는 애가 피부 색깔도 더 좋아지고 암 걸리기 전보다 더 쌩쌩해졌냐? 잔말 말고 어서 옷 입어. 내가 이렇게 널 끌고 오게 만들어야 되겠니? 와, 정말 이 소리를 듣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더 이상 이 여자가 시애미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해도 너무하지 않나요? 전 분노가 차오르면서 저도 인상을 팍 쓰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며느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혼자 고생하기 싫어서 절 데리러 왔다고요?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노인네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씩씩대는 얼굴을 하고는 갑자기 오른손을 높게 들더니 제 뺨을 향해 있는 힘껏 내리치는 겁니다. 짝 하고 뺨 맞는 소리가 온 집에 울려 퍼졌죠. 그 순간 안방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팔을 걷어차며 나오셨어요. 야, 이 미친 여자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누가 감히 남의 귀한 자식한테 손을 대는 거야? 죽고 싶어? 평소 조용하고 순하기만 하던 저희 엄마는 제가 맞는 걸 보고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리고 눈이 돌아가 계시더라고요. 그러고는 곧장 주방으로 가셔서 후라이팬 하나를 잡더니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시모의 머리를 조져버리는 겁니다. 이야, 지금 우리 딸 암 걸려서 명절 못 간다고 하는데 안 왔다고 뺨을 때려? 네가? 너 오늘 딱 걸렸다. 내가 너 평소에 벼르고 있었는데 한번 매운맛 좀 봐봐 이년아. 그러시면서 사정없이 후라이팬을 두들기시는데 시모는 아이고 사람 잡네 하더니 쏜살같이 현관문을 향해 도망가는 거 있죠. 그렇게 기세당당하던 사람은 어디 갔는지 덜덜 떨며 제게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연했겠죠. 아무리 시모가 힘이 좋다고 하더라도 맨손으로 후라이팬을 들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나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저희 엄마 때문에 얼마나 속이 후련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갔다고 해야 할까요? 그 순간 엄마가 얼마나 고맙고 멋있어 보였는지 몰라요. 그걸 본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다독여 주셨어요. 그리고 밖으로 볼일을 보고 온 남편이 돌아와 제 부어오른 뺨을 보고는 화들짝 놀래며 말을 하더군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집 잠깐 비운 사이 뭔 일이 있었길래 당신 뺨이 이렇게 부어올랐어? 네 엄마가 그랬어. 네 그 잘난 엄마가 때리고 갔다고. 명절에 제사상 안 차렸다고 쫓아와서 뺨 때리는 사람이 사람이야? 네 엄마도 당신도 꼴배기 싫으니까 당신도 어서 나가. 다 보기 싫어. 뭐? 정말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 잠깐 있어봐 여보. 내가 당장 사과하라고 할 테니. 그러고는 남편은 시모랑 통화를 하더니 딱 봐도 남편 생각처럼 방향이 흘러가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남편이 와서 사과를 하라고 해도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걸로 보였는데 전 그 모습을 보자마자 남편의 전화기를 뺏어서 한마디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줌마, 나 지금 엄청 화가 많이 난 상태예요. 이 순간부터 나한테 어머니라는 소리는 못 들을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드셨어도 어른처럼 행동해야 그만한 대우를 해드리죠. 됐고,
다시는 제 얼굴 볼 일 없을 테니 한 번만 더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줄 아세요. 아셨어요? 하고 당차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 그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시댁에 바치던 용돈도 싹 끊어버렸고 더 이상은 잔소리 듣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찾아가지도 않고 남처럼 행동을 하니 시모는 그제서야 사과하는 신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모는 제게 직접 사과를 하는 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시부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얘야, 저번에는 우리 집사람이 너무 심했던 것 같다. 그래도 잘났든 못났든 네 시엠이 아니겠니? 네가 마음 넓으니까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죄송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그리고 왜 아버님이 전화하세요? 자존심 상해서 직접 전화 못 하시겠대요? 본인이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뒤에서 지새끼처럼 꽁꽁 숨어서 아버님한테 시킨 건 정말 할 짓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됐어. 더러워서 용돈 안 받고 말지. 무슨 사과를 해? 난 잘못한 거 없어. 사과는 그년이 와서 하라 그래.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참 역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사람 천성이 어디 변할 수가 있나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몇 달 후 지나가다 보니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그 식당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어머님이 운영하던 식당은 대출이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쓰다가 결국은 망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되는데 식당을 운영하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한 걸로 보였어요. 그러다 시모에게 더더욱 큰 불행이 들어닥치기 시작했어요. 바로 시아버지가 자전거 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만 거였어요. 시부는 건강을 끔찍이 생각하신 분이셔서 아침마다 자전거로 운동 삼아 산책을 하곤 했었는데 세상에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바람에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고 퇴원을 하셔도 예전처럼 건강이 돌아오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시댁은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온전히 그런 시부를 간병하고 보살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시모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혼자 일주일 정도를 보살피다 힘이 들었는지 제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때 저는 다행히도 유방암 수술이 잘 되어서 일상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나름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있잖아, 아가.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그때는 내가 진짜 심했던 것 같다.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할 테니까 좀 용서해 줄 수 없겠니?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아했던 저는 말했죠. 네?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 이렇게 사과를 하시게요? 그랬더니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암이 이렇게 무서운 병인지 모르고 있었잖니. 근데 이번엔 이 시애비 옆에서 보살피려고 하니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너도 알잖니. 내가 늙어 빠져서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테니 자식 노릇 좀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을 하며 제게 꼬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서 시부 병수발 들다 힘이 들긴 들었나 보더라고요. 시부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몸이 쉽게 회복하지 못한 걸로 보였는데 누워있으면서 모든 걸 시모한테 명령조로 시키는 걸로 보였어요. 가서 물 좀 가지고 와. 배고파. 밥 좀 차려. 리모컨 가지고 와. 나 목욕 좀 시켜줘. 나 화장실 오줌 마려워. 아유, 똥 마려워. 이렇게 시부는 손가락 까딱 않고 모든 걸 시모에게 의지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시모가 이러다가는
시부 병수발하다 죽을 것 같아 제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안 봐도 상상을 하니 안쓰럽게도 느껴지고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며 시댁의 모든 지원을 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만 오케이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전 시모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니 궁여지책으로 시모는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머리를 쓰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제가 여기서 시모의 부탁을 받아들인다면 분명 그분은 그걸 이용해서 제게 더 많은 걸 요구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건 힘들 것 같네요. 저 암 걸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전 저희 엄마한테 교육을 받을 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배웠는데요.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 있으니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게 정말 뻔뻔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부탁 들어줄 수 없으니 이만 끊겠습니다. 라고 매몰차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돌변해서는 제가 전화를 다시 안 받으니 육두문자를 써가며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정말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그래서 전 그날 퇴근한 남편을 불러 세워 단단히 말을 했습니다. 당신 이것 봐봐. 이거 당신 엄마가 내게 육두문자 써가며 보낸 메시지들이야. 이게 사람이야? 그리고 본인 남편은 본인이 아내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정 힘드시면 간병인을 쓰시든가. 아, 돈이 없으시겠구나. 암튼 난 몰라. 당신한테 정확히 말하는데 한 푼이라도 시댁에 돈 도와주면 당신하고 당장 이혼할 줄 알아. 나 암 재발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게 아니라면 마음 약해지지 말고 선택 잘해야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했더니 남편은 제가 보여준 문자를 보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는 곧바로 시댁에 전화를 걸더군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더 이상 며느리 괴롭히지 마시라고. 욕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이제 더는 연락도 하지 말고 도움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렇게 되셔서 이 사람한테 말해서 좋은 요양병원에라도 모실 생각이었는데 또 어머님이 망쳐버리셨네요. 저도 너무 힘이 듭니다. 저 어머니 그 고집 고칠 때까진 저도 어머님 볼 생각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 다 차단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라고 말을 하며 정말 그 이후 남편도 시댁과 완전 연을 끊어버렸어요. 아들마저 매정하게 나오자 시어머니는 몇 번을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두들겼지만 저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분명 열어주면 저와 한바탕 할 게 뻔했거든요. 남편은 그런 모습들이 힘이 드는지 혼자서 소주를 들이키며 힘들어하긴 했지만 정말 이번에는 어머니의 성격을 고치고 싶어서인지 단단하게 마음을 먹더군요. 그리고 그 후 정말 모든 게 변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와 시모는 모든 게 역전되었어요. 어떻게 역전됐냐고요? 저와 남편은 정말 2년 동안은 한 번도 연락도 찾아뵙지도 않았어요. 정말 남보다도 더 못한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3년째 되던 해 시모가 어디 식당에서 힘들게 일을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조용히 그 식당으로 찾아가 봤는데 정말 허리를 숙여가며 서빙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도 생계가 힘들어지자 어머님이 한 푼이라도 벌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듯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아무리 못나도 자신을 낳아준 어머님인지라 주체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래, 지금 시간도 흘렀고 저렇게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전화를 드려 시댁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보자마자 정말 이상가족 상봉하듯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잘 왔다. 잘 왔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아니? 아가, 정말 내가 나이 먹고 주책 맞게 그동안 심하게 굴었다. 그래서 이렇게 벌 받고 있나 봐. 어머님, 저 어머니 다 용서한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온 건 괜히 저 때문에 부모 자식 간 연을 더 이상 끊고 지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온 거예요. 그래, 고맙다, 아가.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전 그렇게 말하고 미리 준비해둔 볼펜과 A4 용지를 꺼내 어머니께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저도 어머님, 아버님의 며느리로서 역할 다하며 잘 모실게요. 하지만 또 언제 어머님이 돌변해서 제게 해코지할 것 같기도 해서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 서로 확실히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대로 받아 적어주세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지? 싫으시면 그냥 저희 가볼게요. 아니다, 아니야. 어서 불러봐. 첫째, 본인은 앞으로 며느리에게 욕설을 하지 않는다. 둘째,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하며 무리하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괜한 걸로 트집을 잡거나 말도 안 된 걸로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는다. 넷째,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이 세 가지를 어길 경우 아들 내외가 인연을 끊더라도 달게 받을 것을 맹세한다. 대충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인까지 하며 그 각서를 직접 어머니 지갑에 넣어주었어요. 항상 그 각서를 생각하며 행동을 하시라고 넣어준 거였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정말 지금은 어머님과 제가 언제 싸웠나 싶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어요. 같이 팔짱을 끼며 쇼핑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희가 용돈을 많이 드린다고 해도 마다하시며 본인이 직접 벌 수 있을 때까지는 일을 하겠다며 지금도 식당에 나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더 이상 제게 욕설을 안 하시고 몸에 좋은 것들도 챙겨주시곤 한답니다. 너무 달라지지 않으셨나요?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저희와 연락을 안 한 2년 동안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고요.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를 못 볼까봐 두렵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터 생각을 바꿔보자고 마음을 먹고 식당을 나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더 이상 명절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이제 제사는 없애고 명절 때만큼은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을 갖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몸이 많이 좋아지신 시부도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겨서인지 가족보다 소중한 사람이 없다면서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한테 잘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과감하게 제사를 없애주었습니다. 덕분에 이번 설 명절에는 제사 없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느 가정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댁은 물론 친정에도 자주 연락을 드려 며느리이자 딸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제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미련하게 왜 용서를 해줘?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어머님 한번 믿어보려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믿음, 소망,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시댁과 갈등이 있으시다면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병이 사라질 거예요. 아무쪼록 모두들 저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바랄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